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국회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빠진 채 야당 단독으로 결정됐습니다. 의혹의 인물들이 청문회장에 서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회에 나온 공수처장이 김건희 여사의 소환 가능성에 답했습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가 한 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부수의 그 증언이 진술이 일정한 시점에서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안부수 딸에 대해서 집을 얻어주는 이런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왜 우리 언론들은 다 침묵합니까? 이 대표는 검찰의 조작과 이를 받아쓰는 언론을 비판하며 이 사건이 희대의 조작으로 남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 15명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핵심 인물들이 청문회에 나타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국견 알라바이 2마리가 다음 주 우리나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알라바이를 직접 키울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 부부가 기르는 반려견은 총 8마리가 됩니다. 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서도 국견을 소개받았지만 키울 수 있는 반려견의 최대 수를 8마리로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 최근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희대의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 조폭 출신으로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이런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그 근거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전혀 다른 판결을 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과 주가 부양을 위한 대가라고 판시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했는데 오늘 발언의 수위는 그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네,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 의원님. 국정원 보고서가 맞겠냐 아니면 조폭 출신의 사업가 주장이 맞겠느냐 이런 의문을 던졌습니다. 국정원의 보고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먼저 핵심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이 결국에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비냐 아니면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냐,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인데, 네. 앞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한 국정원 문건이라는 게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국정원이 대북 쌍방울과 포함해서 대북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금 이제 쌍방울이 북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 관련된 행동들을 했다. 네. 이런 것들이 국정원 보고서에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작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정원으로 공식적으로 이 작성된 국정원 문건이 지난달 안부수
아태평화 회장 관련 재판에서 이게 이제 증거로 채택되면서 관련해 가지고는 이 국정원 문건이 바로 이재명 방북 비용이 아니라 쌍방울의 대북 사업비다. 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은 이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재판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 안부수 사건 재판에서는 이 국정원 문건이 오히려 증거로 활용되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지금 이하영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정원 문건을 배제했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 측은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 국정원 문건이 공식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에서 이제 뭐 누출된 문건이 아니라 검찰이 그 국정원을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받아낸 정식 문건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환 의원님, 그렇게 네. 중요한 문건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재판에서는 왜 중요한 증거 내용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요. 이 문건이 하나가 아닙니다. 총 45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45개는 예를 들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내용을 보고하는 보고서라기보다는 정보의 보고, 정보 보고 형태의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문건 제대로 검토나 한 거냐, 보기나 한 것이냐라고 하고 있는데요. 앞서 여선웅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거는 검찰이 직접 국정원을 압수수색해서 찾아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재판부의 영장을 받아서 찾아낸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그리고 재판부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 모든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것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있고 국정원이 이 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보이지 않고 이 보고서의 말대로 쌍방울이 나노스의 어떤 그 주식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다시 판매하거나 그랬던 흔적이 있지 않아서 이 보고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이재명 대표는 안부수 판결과의 형평성 문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안부수 1심 판결이 나온 게 22년 4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김성태 회장이 기소된 게 23년 8월입니다. 이 내용이 김성태 회장이 증언이 있기 전에 판결이 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저 지적 자체는 시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저 발언 중에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게 언론을 애완견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과연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해서 뭔가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죠. 하지만 그 문건의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언론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안부수와 이화영의 관계 아닙니까? 안부수와 이화영을 연결해 준 게 국정원 고위 간부라고 알려져 있고 그 고위 간부는 바로 이화영의 사촌이라고 먼 친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재판부가 이 문건 자체를 무시했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문건의 신빙성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에 이러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보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에 거의 의존한 기소다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조국 혁신당도 비슷하게 보세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그 앞선 기자회견은 아까 말씀한 국정원 문건과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의 발언, 이화영 재판에서 나온 것들을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법원에서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달리 판단을 한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는 언론에 대해 조금 질타를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어떤 증거를 채택하고 하는 그런 문제에 앞서서 저희 조국혁신당은 이 검찰의 기소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어떤 점이 그렇냐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집약한 그 완결판이다라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경마 중계 보도하는 듯한 그런 수사 이런 형태를 계속 보여왔고요. 또 김성태 회유 의혹도 중간에 나왔고 그리고 이화영을 계속 반복적으로 소환했던 문제도 불거졌었고요. 급기야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또 의아해하는 것이 처음에 분명히
수사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가지고 수사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결론은 대북 송금으로 귀결이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처음과 끝이 달라지는 이 사이에 그 검찰의 아까 열거해 드렸던 그런 수사 행태가 많이 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자, 김성열 위원은 기소 때 이런 논평을 내셨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당의 입장은 뭔가요? 일단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요거 재판 하나를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것도 기소가 됐으니까 재판을 곧 받으실 텐데 지금 받고 계신 게 제3자 뇌물죄 우리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그래서 이제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되셨어요. 이제 1개의 재판 정도면은 뭐 저희가 뭐 검찰이 좀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4개쯤 되면은 이거는 그래도 설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라는 생각이 들 거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님의 본인에 대한 변명은 조금 궁색해 보입니다. 왜냐면은 이 판결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결문 291페이지짜리예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기 이 판사와 이 재판부가 그 김성태 진술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 예. 보면 수십 명의 증인과 수백 개의 증거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거를 가지고 단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조폭 출신 사업가의 말을 믿겠냐라는 건 이건 분명한 정치적 선동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메신저를 공격해서는 안 되고 정말 변명을 하고 싶으면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셔야죠. 네. 자, 그러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을 한 번씩 더 들어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언론에서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도를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그 대북 송금 사건의 연루자가 이제 혐의로 검찰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사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동일하게 이제 안부수 아트페어 회장 관련된 재판에서 네. 그때 재판부의 취지는 뭐냐면은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을 보낸 게 대북 사업이 맞다. 대북 사업 관련해 가지고 로비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똑같은 사건인데 지금 이하영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이하영 지사 관련돼서 그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보낸 취지가 대북 사업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이다. 약간 이런 취지로 해석되고 있어서 지금 다시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같은 수원지법의 재판부가 다르게 판단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조금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이제 이재명 대표는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약간 일견 좀 생각하기에 이제 국정원 문건이라는 게 지금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지만 바로 직전에 있는 사건에서 이 똑같은 국정원 문건을 가지고 오히려 여기는 대북 사업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하영 부지사 재판 같은 경우에도 2심으로 가면은 훨씬 더 공방이 더 격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국 재판에서 따지게 되는데 가장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정원 문건이 있다. 근데 이 국정원 문건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3가지 이유로 깼습니다. 그리고 2번째, 연어 수입 파티 회유가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화영 전 지사가 작년 6월경에 자기가 5번 이상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하고 9월에 그 입장 변호사가 바뀌고 그 입장을 번복하고 그리고 나서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지금까지 온 과정을 보면서 국민 어느 누구도 검찰이 이화영 전 지사에게 술 사주고 회유했다는 걸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지사의 모든 증언도 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마셨다, 술 깬 다음에 갔다, 그 다음엔 줬는데 마시지 않았다, 네. 입술 대는 척만 했다. 계속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민주당의 논리가 다 깨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난 전혀 몰랐다, 보고받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화영 전 지사가 출장 보고서 그리고 또 이제 북한과 접촉한 거에 대한 17건의 문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북한으로 보낸 4번의 초청 공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임명한 평화부지사에게 어떻게 그 사람이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단 한 번의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고 하는지 이것조차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과 재판부는 이 건에 대한 모든 조사와 어떤 방향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건은 작년 9월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처리가 됐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대표 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재판정 나가서 재판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온갖 사법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 내고 검사 탄핵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추악한 범죄를 덮으려고 하는 모습만 더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짤막하게 반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검찰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이재명 지사, 당시 지사가 대북 관련된 뭐 보고를 받았고 결재를 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직접 증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당연히 이재명 지사가 단체장으로서 그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조례위에서 하게끔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고는 당연히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쌍방울이 그 불법까지 저지른 거를 이재명 지사가 인지했냐 아니면 그걸 같이 공모했냐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 불법을 같이 알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대북을 방문할 동의는 있었다. 네. 이것만으로 불법을 인지했다. 여기까지 하는 것은 약간 무리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증인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총 12인의 증인 및 3인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증인에는 최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임성근 사단장,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포함됐습니다. 2번 연속 참석하지 않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차관 출석을 불허하고 장관 출석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점도. 청문회까지는 단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최상병의 순직 일주기가 약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과연 그날에는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이번 키워드, 청문회 열린답니다. 네, 여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나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국방장관, 법무부 장관도 2번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죠. 근데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21대 국회에서 그때 잼버리 사태 때 현안 여가위에서 상임위에서 열려가지고 현안 질의한다고 여가부 장관을 불렀는데 그때 네. 여가부 장관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갑자기 의회 국회에 출석을 했다가 여당이랑 같이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뭐 보이콧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뭐 화장실까지 쫓아가고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약간 집권 여당의 이 책임감을 약간 좀 망각하고 있다. 지금 이번에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장 출범할 때도 아예 네. 보이콧하고 지금 상임위도 전체 보이콧해서 자체적으로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대응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집권 여당의 뭔가 이 책임감을 다 버리는 이거 방기하는 이런 태도에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질타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법사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장이 정청래 지금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열었는데 국방부 장관이랑 법무부 장관이랑 관련자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법사위 같은 경우는 현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병 특검 관련해 가지고 입법 청문회도 지금 개최를 예고했고 그 입법 청문회 개최에서 증인이랑 이런 데서 그 입법 청문회 때에도 만약에 장관이 출석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강경하게 동행 명령권 발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지 않은 장관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고 나서 제가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요. 경고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강력한 법에 따른 조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해임건이나 탄핵 같은 것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대상이 아닐까. 네, 이승환 의원님. 네. 탄핵 해임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법사위에 왜 장관들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왜 여당 의원들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 우리 당 의원들 누굽니까? 우리는 한 번도 상임위 구성 명단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저 법사위 자체가 민주당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여당에게 가야 될 상임위를 빼앗아간 것이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임명한 것이고, 그리고 법사위 회의도 일방적으로 열었고, 이 청문회 자체도 여야 합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네. 그러한 지금 회의에 왜 나오지 않냐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여당에 대한 겁박이고 의회 정치에 대한 파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최상병
참고인 조사 청문회 하면서 증인 신청하고 참고인 나와라라고 하는데요. 이 행위 자체는 지금 수사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명백한 외압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그 관련인들을 모두 다 불러내가지고 마치 대제의 신문 시키겠다라고 이종섭 장관하고 누구하고 대제의 신문 시키고라고 하면 그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 담당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의 수사가 침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의 외압은 없어야 된다. 이거 국회에서 밝혀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본인들이 외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다음에는 검사 탄핵하겠다. 그리고 또 법안으로 겁박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태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있던 적이 없던 것입니다. 법사위 그대로 먹고 의장 그대로 먹고 해서 법안 내서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 입법권에 대한 침탈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김성열 위원님. 장관들이 상임위에 나오지 않아서 법적 조치가 된 사례가 있나요? 지금 어떻게 규정이 돼 있죠? 장관들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해임 건의 등을 할 수는 있죠. 네.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따로 이제 법적 조치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관리적으로 조금 그렇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 들어갔으니 장관이 안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는 식의 논리 상당히 곤란합니다. 일단 민주당이 좀 일방적으로 구성을 하고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회법을 지켜가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상대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래도 국회는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고 행정부는 당연히 출석 요구가 왔으면 와서 설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을 오히려 국회의 구성원인 여당이 감싸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같은 자기들하고 뜻이 다르고 자기들이 보이콧을 하더라도 행정부는 그래도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일방적이고 안 좋다. 그리고 뭐 수사 외압이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르긴 합니다. 그 수사 외압이라고 보기보다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이건 빨리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리한 주장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국회 안에서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자, 오늘 증인 채택이 이렇게 됐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장관,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들어갔고요. 박정훈 대령, 김기한 사령관,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위원들만 참석을 해서 이렇게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필요한 증인들은 다 불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 단계별로 한두 분씩 더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말씀 좀 상세히 드리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 빨리 들어오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부권만 건의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좀 열심히 논의하고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제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당사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이나 그리고 모든 통화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장관, 도주 대사까지 이제 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VIP 경로설의 핵심 김계환 사령관, 뭐 다 이제 증인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각각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대표해서 서로 긴밀하게 통화를 하면서 혐의자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그 포 7대 대장이 이용민 대대장, 그다음에 박진희, 신범철, 임기훈, 박성재, 신원생 뭐 이런 분들 다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공수처에서 대통령 경로서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신 분이 계세요. 네. 예, 그때 해병대 공보 정훈실장을 하신 분 계신데 그분도 불렀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기록 이첩을 했던 실무 담당자들 저희 모두 다 봤을 것 같습니다. 그 경찰에 울먹이면서 전화를 한 당사자가 있어요. 외압으로부터 좀 막아달라, 경찰 좀 막아달라라고 울먹이듯이 통화를 한 게 있는데 그런 실무 담당자들도 불렀어야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록 회수한 다음에 말맞추기 회의를 좀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그 박모 중령이 있습니다. 그분도 불렀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하는데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동시에 검찰단의 그 김동혁
검찰 단장도 같은 의견을 냈거든요. 네. 이분도 같이 불렀으면 좋았을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이 오늘 듭니다. 그런데 법사위에는 여당은 없었거든요. 네. 그럼 야당 의원들이 협의해서 다 부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또 이 뭐 청문회를 한 번에 끝내실지 아니면 더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추려서 핵심으로 12명으로 추리신 걸로 그렇게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하고 상임위에 일단 들어와라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발언권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판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가 청문회라는 명목을 빌어서 관계자들을 모두 다 불러들인 적이 있을까요? 저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지금 언론에 대해서는 애완견이라고 얘기하고 사법부는 완전히 탄핵과 특검으로 장악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 국회 회의장 안에 상임위 회의장 안에는 모든 관련자들을 다 불러서 본인들이 재판장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본인들이 당 안에서 쥐어잡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그 과정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외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자기 손으로 만든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 추경호 원내대표가 경찰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 억울한 죽음을 7월 달 안에까지 좀 밝혀줘라. 수사 마무리해줘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6월 중순입니다. 이 수사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와중에 이렇게 잘 수사하고 있는 그리고 경찰과 공수처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진실로 가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정쟁으로 이용하는 것인지 국민들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들이 안 나오면 이런 조치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 의원님, 지금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데 이제 법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처벌이 내려진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금 국회에서 동행명령권을 조치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실제 발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2014년도에 동행명령권이 한번 이제 발부가 됐는데 그때 세월호 이준석 선장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 이제 출석해라 했는데 끝까지 안 나왔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뭐 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회 모독죄다 그렇게 뭐 해가지고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뒤에 부분은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실효성이 크게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의문을 조금 이제 표하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본인이 간사할 때나 그리고 작년 재작년인가요? 그때 이제 가방위원장 할 때도 그러니까 민간인 대상으로 민간인 뭐 기업인 대상으로 이렇게 동행명령권 조치를 검토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법사위원장으로서 지금 이제 입법청문회 최혜병 관련된 입법청문회가 원활하게 어쨌든 증인이 나와야 이제 청문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 네. 것 때문에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압박하는 카드로 이렇게 쓰이는데 실효적으로는 안 나오면은 처벌까지 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뭐 좀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부연 설명을 좀 예, 하면 하시죠. 저희가 이제 벌써 몇 년이 지나서 약간 기억이 흐릿해졌는데 그때 이제 국정농단 국정조사 때 동행명령장이 많이 발부됐습니다. 김성태 위원장이 한 50명, 60명 정도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했고요. 그때 기억하시기에 장시호 씨 하고 제가 기억은 조금 희미한데 조윤선 네. 문체부 장관이 동행명령장을 그때 이제 집행이 돼서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고 최순실 씨나 정호성
네. 예, 그 당시 비서관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국회 증언감정법을 보면은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여기 저거는 이제 불출석에 대한 이야기고요. 동행명령을 이제 어겼을 때는 또 다른 규정에서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국회 예. 모욕죄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요. 그래서 아까 국회 모욕죄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예, 이분들은 고발이 돼서 이제 기소도 되고 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네.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실관계를 좀 잡아드리고 가야 돼요. 네. 국정조사 때 증인 부를 수 있어요. 동행명령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맞는데요. 제6조 1항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있어서는 동행명령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거 청문회는 그냥 상임이거든요. 입법 청문회죠. 예, 이 청문회에서는 사실상 동행명령권을 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국회법의 입법 청문회에서의 그 절차는 이 증언감정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준용이 되어 네. 있는데 문제는 국회 그 6조 1항에 보면은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라고 아예 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물론 법적 해석의 문제가 있겠지만 이거는 동행명령은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따져봐야겠군요. 자, 이런 가운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경찰청장 그리고 공수처장을 차례로 만났는데 특히 공수처장에게는 공수처의 존폐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걸핏하면은 특검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특검 소지를 없애자, 최소하자 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사실은 출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빨리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지 못하면은 저희들은 공수처의 존폐 문제에 관해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최상병 어머니의 편지가 공개된 뒤에 이제 국민의힘의 행보가 빨라진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최상병 어머니의 편지가 이번에 처음 나오게 된 건데요. 많은 분들께서는 두 번째 편지 아니냐, 예전에 박주민 의원이 한번 돌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 최상병의 다른 전우의 어머니의 편지였고 이번에 예. 처음 나온 편지입니다. 저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8년 동안 서울과 남원으로 오가며 힘들게 가진 아이였고 본인이 해병대를 자처해서 갔고 걱정도 많았지만 보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먼저 국가의 최대한의 예우를 다해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감사를 전했고 그리고 두 번째 경찰 관계자들에게 호소가 있었습니다. 올해 초면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 그리고 어머니가 알고 싶어 하시는 거는 누가 그 유속이 빠른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수색하라고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어머님은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그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과 공수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호 대표께서 직접 찾아가서 촉구하고 공수처에 명운을 걸라고 얘기한 부분이 지금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네. 그런데 7월 달이 가도 이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 나온 결과가 국민의 마음에 미흡하다면 저부터도 우리 당부터도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차분히 기다려주고 오히려 수사받는 당사자들을 국회로 불러서 대질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사 외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어머니의 말씀과 어머니의 당부처럼 경찰이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게 국회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개혁신당은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죠. 네. 그러면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청문회가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발판으로 쓰인다면은 찬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 법률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익이 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렇다면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빨리 특검법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본회의에서 해가지고 다시 대통령에게 올리는 게 훨씬 더 맞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는 아까부터 수사외압 그러는데 좀 듣기가 좀 거북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20개월 전에 발생한 일인데 이거 지금 이 최혜병에 대해서 그동안 수사를 잘해왔으면 왜 특검법을 내겠습니까? 근데 특검법이 발의되고 대통령이 거부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속도를 내는 모양이거든요. 이거는 특검 대신에 우리가 수사 잘할게라는 거를 진즉에 했으면 진즉에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분이 진즉에 경찰에 찾아가서 이거 좀 잘해라
했으면은 누가 그걸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동안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특검을 하려는 거고 이제 와서 수사 외압이다? 수사가 잘 됐었으면 그런 거 안 하죠. 그래서 저는 빨리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올백과 사내 화장품 제가 제 돈으로 사준 겁니다. 디올백 사내 화장품 이제 돌려주십시오. 이명수 기자가 준 디올백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한다고요?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전 싫습니다. 이제 그만 돌려주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직접 구입한 서울의 소리 기자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디올백 내 돈 내산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 이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나 국가수반, 대통령, 수상 이런 분들을 말하는 외국인이지 일반 외국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 선물을 전달만 한 거지 그 소유는 서울의 소리 언론사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법리적 해석이 전혀 아니라는 걸 나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위반 사항이 없다고 발표한 뒤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라는 걸 이런 결정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삼았기 때문에 이 논리를 꺾은 겁니다. 최 목사 소유가 아니라 기자의 것이라고 말이죠. 혹시 이명수 기자도 외국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궁금해져서 물어봤더니 확실히 한국인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화제가 된 한마디 명품백 돌려줘입니다. 네, 오늘 법사위의 공수처장이 출석을 했죠.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이 가능하냐? 이렇게 답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대통령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그보다는 덜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반론으로는 어떤 수사의 그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그 다음에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권익위보다는 낫다는 사실을 한번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 의원님, 이거 일반론입니까? 아니면 의지의 표현입니까?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공수처에 이미 이제 김건희 여사 뭐 명품백 수수 관련돼서 이제 고발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뭐 공수처에서 뭐 이렇다 할 뭐 처분이나 조치를 했다는 보도들은 드러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법사위원이 물어보니까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뭐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권익위가 갑자기 느닷없이 뭐 조사 결과를 발표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혐의 없다. 뭐 종결됐다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그 공수처라든지 아니면은 뭐 권익위, 뭐 정부 기관은 지금 김건희 여사 또 대통령 관련돼서는 절대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을 조금 염두하면서 좀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이게 결국 공수처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영부인 소환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로 뒤집어서 보면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세 군데로 지금 들어가 있던 거죠. 권익위로 들어가 있었고 검찰로 들어가 있었고 지금 공수처로도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검찰에 지난 1월 달에 이제 형사일부 배정돼서 지금 수사 가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차의 수사 기관에서 진행되는 것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원석 검찰총장도 얘기했잖아요. 특혜도 없고 성역도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들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소환할 거냐 말 거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소환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그 혐의가 입증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기소 가능할 때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재형 목사가 검찰 2차 조사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샤넬 화장품 준 거는 대통령 만찬 초청에 대한 감사의 의미였고 그리고 이 명품백은 추석 인사로 준 거고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한 거였고 청탁의 대가는 없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준에 맞게 정말 드라이한 팩트대로 수사하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이 김건희 여사기 때문에 일단 소환하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청탁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들 굉장히 헷갈려하시고 뭔가 대장동이나 대북성공처럼 엄청난 청탁이 있던 걸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탁 내용 3가지입니다. 그 대북방송, 그 북한 방송 송출하게 해줘라. 그리고 2번째 미 하원 의원, 한국인 출신 김창준 의원 이분을 국정자문위원회에 넣어줘라. 3번째 이분을 현충원에 안장시켜줘라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때 최재형 목사가 2차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국정자문위원이 어떤 자리인지 알고 부탁했냐? 몰랐다. 국정자문위원회라는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인수위를 대신한 그것과 착각한 것과 같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고 현충원 안장 문제 역시 이 부분 대통령실 직원이 응답해주지 않았냐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줬는지 현충원 안장은 유가족이 신청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충원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납골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라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당사자도 청탁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청탁을 하고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저는 이것도 수사의 회방이라고 봅니다. 네, 배수진 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으신 거죠. 예, 그게 핵심이고 그리고 권익위가 너무나 희대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된다라는 그런 희대의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들은 너무나 어이없어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항상 궁금한 것이 어쩜 이렇게 모든 국가기관이 온 국가기관이 총동원이 돼서 이성을 잃은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말들을 내뱉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과연 이 명품백이 뭔지, 김건희 여사가 누군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계속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자, 지금 검찰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공수처장의 오늘 발언을 보면 네. 검찰 수사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일단 검찰 수사 아까 이원섭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역 없이 하겠다 하셨는데요. 인사난 거 다들 알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패싱하고는 가장 핵심이 되는 서울중앙지검장 친윤으로 교체해버렸고요. 예. 그다음에 명품백 수수 맡고 있는 제1차장 교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검찰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수처 아까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희망적인 해석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거 정말 일반적인 대답이거든요. 죄 있으면 처벌하겠다. 이 얘기 누가 못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죄 있으면 소환하겠다는데 그 죄를 밝혀낼 의지가 있느냐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사 속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핵심이 되는 VIP까지 올라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네. 우리 영부인을 과연 소환 대상으로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그 정도의 의지가 있느냐. 의지가 있으면요 지금 이렇게 끌고 오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권익위 판단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최고 권력자의 부인은 명품백을 받아도 괜찮으면서 일선 우리 공무원들은 명절에 농수산물 하나도 처벌받아요. 농수산물 하나 받아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공수처라고 그거에 전혀 다르게 무슨 독립기관처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능성 높지 않다고 보고요. 답은 특검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3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4분 감사합니다. 완전 군장 상태로 뺑뺑이를 돈 후 사망한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훈련병 사망 후 3주 가까이가 되어서야 첫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 사건을 군으로부터 넘겨받은 경찰이 장교 2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오늘 해당 군기 훈련을 실시한 장교 2명을 어제 오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사건 발생 18일 만이자 수사에 나선 지 12일 만에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한편 훈련병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적인 군기훈련을 불이행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목표 인원인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7일 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 만입니다. 청원이 성립 요건을 충족하면서 국방위원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공안 통치의 부역자가 경찰 고위직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비극을 스스로 자성하기는커녕 도리어 김순호의 어두운 이면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알렸던 공익제보자와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입니다.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어제 경찰청으로 달려가셨더라고요. 이게 시민단체가 압수수색을 당한 건데 이 원래 사건,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고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최근 조금 조명을 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독재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던 경찰국 설치를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강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경찰국장 자리에 김순호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바로 직후죠. 직후였습니다. 이 김순호라는 사람이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이제 그 학생운동,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을 같이 하던 동료들을 밀고 한 대가로 경찰의 특채가 되어서 승승장구한 사람이다라는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국회에 출석해서도 박종철 열사를 물고문했던 홍승상 씨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변함없는 인식을 보여줬었는데요. 결국에는 경찰국장을 거쳐서 경찰대학 학장까지 거치면서 꽃길을 걸으면서 정년퇴임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제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이 시민단체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네. 사실 공무상 기밀 누설은 말 그대로 공무를 하는 공직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시민단체와 언론사 그리고 기자들은 공직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이 범죄 혐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더군다나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같은 민주화에 아주 큰 역할을 하셨던 민주화 열사들이 지금까지도 민주화 관련자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민주화 관련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민주유공자법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밀고 한 대가로 승승장구했던 이 김순호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경찰이 직접 나서서 압수수색까지 할 정도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 민주화 운동과 그 열사들에 대한 이 정부의 인식을 좀 잘 보여주는 사건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이른바 그 프락치 의혹이죠. 네. 프락치 의혹의 내용이 좀 담겨 있는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시민단체가 압수수색을 그제 받은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전두환 정권에서 만들었다는 그 보안사의 문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남 문건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대학 내에 민주화 운동 동아리에 침투를 해서 누가 주도하는지 이 모임을 그리고 어떤 책을 읽었는지 심지어는 방학 때 MT 같은 활동들은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보고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강제징집을 당해서 고문을 당하면서 공작에 활용당했던 학생 민주화 운동가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치밀하고 또 내밀한 내용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보고했던 것이 이 조남 문건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네. 2년 전에 제가 직접 했거든요. 김순호 전 국장의 프락치 의혹을 제기한 박모 씨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인터뷰 뒤에 이 박모 씨가 압수수색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이제 압수수색도 받으시고 이제 수사 협조 요청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강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무상 기밀 누설 같은 혐의가 이제 적용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운동 이 프락치 한 명을 감싸주려고 또 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강제 수사를 경찰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 행안위
들어가셨는데 이 문제를 따져 물을 예정입니까? 네, 이제 이 김순호 씨를 둘러싼 이 강제 수사는 사실 여전히 민주화되지 못한 어떤 경찰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의 통제가 아니라 경찰의 민주적인 통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 같은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담은 법안들을 21대 국회 때도 발의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22대 국회에서도 행안위 일원으로서 계속해서 이 경찰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6개 소수 야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자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미래에서 지금 한 제안인데 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이제 비교섭단체 입장에서는 워낙 국회가 교섭단체를 중심으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장단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다 이런 건데요. 다만 이 공동교섭단체의 목적이 민생 중심의 개혁국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이 공동교섭단체가 의미가 있고 또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떤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어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쥐락펴락하겠다라는 라고 흘러가게 된다면 네. 그래서 국회 운영을 방해하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네. 듭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12석이고요.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그리고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새로운 미래까지 합치면 이게 21석이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한 교섭단체로 묶일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서로 노선이라든가 지향하는 이념적 지향점이 좀 다르지 않나요? 많이 다르기도 하고요.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함께 연대하고 힘을 모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의 목표가 분명해야 중간에 잡음이 없이 오히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지 않고 공동교섭단체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다만 교섭단체가 아니면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너무 불리하니까 우리 어떻게든 그냥 한번 모여서 공동교섭단체를 형식적으로 구성하고 의정활동은 각자 알아서 하자라고 한다면 저는 중간에 분명히 필연적으로 큰 파고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당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같이 모여서 하자, 아니다. 뭔가 이제 결정이 내려질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될 것 같습니까? 네, 이제 이번 주에 처음으로 제안이 나와서 이제 각 당에서 입장들을 정리하고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각 당의 노선과 또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의견이 분분한 것은 좀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의 논의가 현재 6개 정당에 속한 21명의 국회의원이 모두가 합의하지 못하면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좀 흘러가는 것은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5개 정당이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한 명이 동의를 하지 못하면 이 공동교섭단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는 그런 공동교섭단체를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고 이 효과적인 수단이고 개혁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라는 합의와 또 목표가 있어야 긍정적인 검토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4년 전에는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이번에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국회에 계속 입성한다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거든요. 네, 비판은 늘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겠죠. 근데 다만 좀 이 사안을 복합적으로 바라보고 헤아릴 여지도 그리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21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론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공론조사의 결과가 지역구에서는 소선거구를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전체 의석을 늘리자, 특히 비례 의석을 늘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은 사실 위헌의 소지가 있고 오히려 의원 정수와 비례 정수를 늘려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진국처럼 안착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판단이었던 거죠. 근데 지난 총선 과정을 돌이켜 보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요, 민주당과 정의당 같은 정당들에서도 위성정당을 막아야 한다라는 명분으로 오히려 국민들의 사표를 대폭 늘리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라는 주장들이 공공연하게 등장을 했었습니다. 네. 기본소득당은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을 설득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내기 위한 어떤 일부의 어떤 제도적인 한계들이 있지만 연합정당을 통한 어떤 다당제 구현이라는 목표로 일관되게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정당이 기본소득당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의 법안을 이제
21대 국회에서 발의를 하기도 했었고요. 단순히 이제 위성정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맥락들과 과정들을 제거한 평가보다는 좀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또 충분히 조명이 되고 이것의 의미에 대한 토론과 평가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 지적할 부분이나 잘못이 있다면 가감 없이 하실 생각입니까? 네, 저와 기본소득당의 의정활동을 꾸준히 잘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저는 답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일관되게 민주당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고 또 미온적인 어떤 개혁 과제들을 비판해 왔던 것이 저와 기본소득당의 역할이었습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종부세 인하와 관련돼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야합할 때, 그리고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고집할 때, 2023년도 예산안 처리할 때, K-필수법 처리할 때라거나 법인세를 낮춰주는 것을 야합했을 때, 이럴 때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경우에 특히 정의당도 문제의식 없이 이런 거대 양당의 야합에 동조했던 국면들에서 홀로 반대표를 던지면서 299대 1로 표결을 해야 할 때도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네. 당연히 비판해야 할 것들은 비판하고 또 협력해야 할 것들은 협력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저와 기본소득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을 비판할 게 있을까요? 어떤 점이 있습니까? 조금 더 개혁의 속도를 내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불과 5년 만에 촛불혁명 이후에 불과 5년 만에 정권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게 된 것도 많은 촛불 이후에 국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개혁 과제에 대한 성과들을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180석 그리고 192석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의석을 두 번에 걸쳐서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개혁에 대한 분명한 상을 제시하고 이것을 실행력 있게 추진해 나가는 모습, 그래서 유능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당원 개정 문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제 저도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돼서 해당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당대표가 대선 출마를 할 때 1년 전 사퇴 규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개정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적용할 예외 조항을 주는 것 자체가 저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조항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에 여러 이견들이 표출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이 조항은 삭제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당내에서도 이 개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잘 조율하는 과정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빠르게 강행이 되어서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당내의 다양한 의사들을 좀 수렴하고 절충하고 또 설득해 나가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들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21대에 이어서 22대 아까 행안위 들어가셨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전 경찰국장의 프락치 의혹 따져 묻겠다고 하셨고요.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주요 이제 추진 과제가요? 네, 이런 김순호 국장의 사례처럼 경찰의 민주화에 대한 과제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경찰 개혁의 과제입니다. 또 재난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다가오는 일주기가 다가오는 오송 참사의 진상 규명과 또 이태원 참사의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이 조사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역시 행안위의 이제 과제가 될 것이고요. 네. 벌써부터 7월이 되면 유례 없는 폭우가 들려올 것이다라는 소식들이 오고 있는데 재난에 대한 대비책들이 잘 마련되고 있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들도 22대 국회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권이 주말에 집회를 연합해서 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앞으로 계획이 계속 돼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처럼 꽉 막힌 상태, 전혀 소통하지 않고 불통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오만과 독선의 모습만을 보여준다면 집회를 통해서라도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예정되어 있는 집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같은 국정 운영 기조를 유지한다면 야당은 언제든 힘을 모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소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오동훈 공수처장은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바로 앞에 전제가 붙었습니다. 일반론으로는 그렇다. 사전에서 일반론을 찾아보니 전체 두루 통용되는 논리라고 나옵니다. 특정인에게만 특별하게 하지 마시고 이 소신대로 누구에게나 일반론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And you? What would you do for love? Miss Dior, the new parfum, Dior. 바뀔 거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모두의 노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거라고, 새로운 시작 앞에선. 불공정 거래,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하는 이용자 보호법에 발맞춰 가상자산 시장의 올바른 질서 확립을 위해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박사와 회원사가 큰 뜻을 함께하겠습니다. 차가운 여름, 여기서 시작. 3배 더 차가워진 아이스테크로 3배 더 강력해진 시원함. 아이더 온더락. 세상에 없던 기술적 시원함. 아이더. 네, 5대0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5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